전주 고속버스 터미널 분실물 보관소 앞에서 나는 내 얼굴을 한 번 더 확인했다. 안경을 이마에 올려놓고 안경을 찾는 표정인지 아니면 그냥 늙은 남자 특유의 멍한 표정인지. 아무튼 그날 나는 우산을 찾으러 왔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산을 찾으러 왔다가 우산을 잃어버린 이유를 찾으러 왔다. 비 오는 날 버스 내릴 때 늘 정신이 반쯤 나가 있다. 젖은 바지단이 무릎에 달라붙으면 내 머릿속은 자동으로 이혼 서류처럼 축축해진다. 직원이 물었다. 검은색 장우산이요, 접이식이요. 나는 괜히 큰 소리로 말했다. 장우산이요. 제 인생도 접히진 않아서요. 직원이 웃을 줄 알았는데 표정이 그대로였다. 그때 옆에서 기다리던 여자가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이 내 농담을 살려줬다. 나는 반사적으로 그녀를 봤고 그녀는 내 손목에 매달린 비닐봉투를 봤다. 분실물 찾으러 오는 사람이 왜 장바구니 같은 걸 들고 있냐는 눈빛. 나는 말해버렸다. 집에 식물이 많아서요. 흙이랑 비료 사러 가는 길이었는데 우산부터 잃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말했다. 우산은 잃어도 식물은 안 잃으시네요. 말투가 따뜻한데 괜히 사람을 살짝 놀리는 데가 있었다. 분실물 보관소 직원이 내 우산을 꺼내주는 순간에도 나는 그 우산보다 그 한마디가 더 젖지 않게 들렸다. 나는 64, 이혼한 지는 7회째다. 전주 외곽 쪽 오래된 빌라 3층에 산다. 엘리베이터 없는 그 빌라가 내 성격이랑 닮았다. 누가 찾아오면 숨이 차고 혼자 있을 땐 조용하다. 이혼 사유를 누가 묻는다면 길게 말하기 싫다. 딱 한 문장으로 끝난다. 경계가 무너졌다. 아내와 나 사이의 경계가 아니라 장모님과 우리 사이, 처가와 우리 사이, 간병과 생활 사이의 경계. 끝내 나는 집에서 남편이 아니라 직원처럼 살았다. 그때는 내가 착한 사람이라서 참은 줄 알았다. 지금은 그냥 겁이 많아서 참은 거라고 인정한다. 싸우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될까봐, 떠나면 내가 버린 사람이 될까봐. 그런데 이상하게도 결국 남는 건 똑같았다. 나쁜 사람이 된 기분, 버린 사람 된 기분. 그래서 혼자가 됐을 때 나는 반대로 아주 사소한 경계를 세웠다. 식물은 내 공간에 들어오면 끝까지 책임진다. 사람은 쉽게 들이지 않는다. 내 고무나무, 스파티필름, 산세베리아는 배신을 안 한다. 물 달라면 잎이 축 처지고 물 주면 다시 펴진다. 단순해서 좋다. 그리고 내 외로움도 단순해진다. 아침에 화분을 돌려주고 저녁에 잎에 먼지를 닦아주고 한 달에 한 번 가계부를 펼쳐 영수증을 붙인다. 숫자들이 정리되면 마음도 정리되는 척을 한다. 가족 단톡방은 조용하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몇 주 전 바빠요. 그 한 줄이 방의 공기처럼 남아있다. 내가 매일 들르는 곳은 전통시장이다. 시장은 사람 냄새가 진해서 외로움을 희석시킨다. 혼자 살면 말수가 줄어드는데 시장에서는 말이 자동으로 나온다. 아주머니, 이거 한 줌만 더 주세요. 네, 깎아주세요. 이런 말들이 입을 운동시킨다. 웃긴 건 시장에서 흥정을 하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자신감이 올라간다. 집에서는 전기요금 고지서만 봐도 숨이 막히는데 시장에서는 1,000원을 놓고도 당당해진다. 그날도 나는 화분, 흙이랑 비료를 사러 시장에 갔다가 무거운 봉투를 들고 버스터미널 쪽으로 걸었다. 그리고 비가 와서 우산을 펼쳤는데 버스에서 내릴 때 우산을 두고 내렸다. 내 인생은 왜 늘 내릴 때 놓고 내릴까? 전부 내리기 전에 한 번만 돌아봤으면 덜 잃어버렸을 텐데. 분실물 보관소 앞에서 나를 웃게 만든 그 여자도 아마 뭔가를 잃어버렸겠지. 하지만 그녀는 내 표정만 보고도 내가 잃어버린 게 우산만은 아니라는 걸 알아챈 것 같았다. 사람은 비 맞은 얼굴을 숨기지 못한다. 특히 나이 든 남자는 더 그렇다. 땀인지 비인지 눈물인지 콧물인지 경계가 잘 안 선다.
나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고무나무 잎을 닦다가 내 얼굴도 닦고 싶어졌다. 거울을 보니 안경은 또 이마에 올라가 있었다. 찾고 있던 건 늘 내가 이미 들고 있다. 그녀를 다시 만난 건 터미널이 아니라 시장이었다. 시장 입구에서 내가 비료봉투를 낑낑 들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봉투를 들어 올렸다. 남자가 아니었다. 그 여자였다. 나는 반사적으로 말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말했다. 괜찮다면서 왜 얼굴이 빨개요? 내가 빨개진 건 힘들어서가 아니라 누군가 내 짐을 자연스럽게 들어 올린 그 순간이 낯설어서였다. 그녀는 나보다 한두 살쯤 어려 보였다. 이름은 오미정이라고 했고 전주에서 작은 세탁소를 한다고 했다. 시장 끝쪽 골목 간판이 눈에 잘 안 띄는 곳에. 나는 세탁소라는 말에 이상하게 안심했다. 깨끗하게 하는 일, 냄새를 빼는 일, 구김을 펴는 일. 내 마음에도 그런 일이 필요했다. 우리는 시장에서 잠깐 같이 걸었다. 그녀는 어제 터미널에서 나를 봤다고 했다. 나는 또 우산 농담을 했고 이번에는 그녀가 진짜로 웃었다. 미정 씨 웃음은 짧았지만 끝이 길었다. 그 웃음이 내 가슴에 조금 남아 집에 와서도 지워지지 않았다. 나도 모르게 화분에 말을 걸었다. 오늘 시장에서 말이야. 내가 요즘 사람을 만나. 식물이 대답할 리 없는데 나는 그 침묵이 좋아서 더 말했다. 혼자 사는 사람은 말이 고이면 곰팡이가 핀다. 그래서 나는 가끔 일부러 말한다. 저녁엔 가계부를 펼쳤다. 영수증을 붙이며 생각했다. 오늘은 쓸데없이 돈 쓴 게 없다. 그런데 사람 마음은 돈으로 정리되지 않는다. 미정 씨가 봉투를 들어준 그 순간은 어디에 붙일 영수증이 없다. 우리는 금방 친해지진 않았다. 친해진 척만 했다. 시장에서 마주치면 인사하고 세탁소 앞을 지나갈 때면 손 한번 흔들고 가끔 나는 세탁 맡길 것도 없으면서 셔츠 한 장을 맡겼다. 혼자 사는 남자 셔츠는 잘 안 더러워진다. 더러워질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미정 씨는 내 셔츠를 받아 들고 말했다. 이거 목 부분이 늘어났네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목이 늘어난 게 아니라 제 고집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그녀는 계산기 버튼을 두드리며 말했다. 고집은 무료로 안 펴져요. 이런 식의 농담이 오갔다. 나는 그게 좋았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생활이 서로 닿는 느낌. 어느 날은 내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다가 확대를 잘못 눌러내 콧구멍만 찍은 걸 보여줬다. 미정 씨가 말했다. 아저씨, 이건 작품이 아니라 사고예요. 나는 얼굴이 화끈했지만 그 화끈함이 싫지 않았다. 밤이 되면 나는 혼자 밤 산책을 했다. 예전엔 간병 때문에 밤에 밖에 나갈 수가 없었다. 이제는 나갈 수 있는데 나가면 갈 곳이 없다. 그래서 그냥 걷는다. 빌라 계단을 내려가고 가로등 아래를 지나고 편의점 앞에서 망설이다가 물 한 병만 산다. 그러다 문득 내 휴대폰이 울리면 놀란다. 대부분 스팸이다. 대출, 보험, 투자. 나는 전화를 끊고 혼잣말을 한다. 내 인생은 이미 대출이야. 마음이. 그런데 어느 날 밤 미정 씨가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비 오면 우산 잃어버리지 마요. 그 한 줄이 가족 단톡방의 침묵보다 훨씬 소리 크게 울렸다. 그 평온이 오래 갈 줄 알았는데 나이 들면 평온은 늘 뭔가의 예고편이다. 어느 날 미정 씨가 말했다. 아저씨, 주말에 시간 돼요. 시장 근처 커피 한잔 할래요. 나는 괜히 가슴이 뛰었다. 커피가 아니라 누군가가 내 시간을 물어본다는 사실 때문에. 그런데 그 약속 전날 아들이 연락했다. 갑자기 전주 내려간다. 얼굴 좀 보자. 나는 그 말에 긴장부터 했다. 반가움보다 불안. 아들은 내가 혼자 사는 걸 걱정한다면서도 내 생활을 잘 모른다. 모르는 게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모른 채로 판단하는 거다. 아들은 우리 집에 와서 화분을 흙어보며 말했다. 아빠, 집이 뭐 이렇게 풀밭이야. 나는 웃으며 넘겼다. 숨 쉴 때가 필요해서. 그런데 아들은 내 휴대폰 알림을 힐끗 보더니 물었다. 오미정은 누구야? 나는 숨이 턱 막혔다. 나는 대답을 피하지 않았다. 시장에서 알게 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아들의 표정이 굳었다. 좋은 사람이라는 말, 아들이 듣기에는 너무 위험한 말이었나 보다. 다음날 커피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미정씨가 먼저 와 있었다. 그런데 미정씨 옆에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다. 젊은 남자. 미정씨가 소개했다. 우리 조카예요. 잠깐 들렀대요. 나는 그냥 인사했는데 그 젊은 남자는 내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아저씨, 저는 사람 보는 눈이 좀 있어요. 그 말이 칭찬 같으면서도 시험지 같았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점검이다. 아들과 비슷한 나이의 누군가가 나를 평가하러 앉아있다. 나는 커피를 마시다가 혀를 대었다. 뜨거운 건 커피가 아니라 내 자존심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농담을 했다. 사람 보는 눈이 있으면 제 주름도 좀 예쁘게 봐주세요. 젊은 남자는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미정씨는 난처한 얼굴이었다. 나는 그 난처함이 더 싫었다. 나도 난처하고 싶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서 아들에게 말했다. 내가 나를 걱정하는 건 알겠는데 내 삶을 검사하러 올 필요는 없다. 아들은 말했다. 아빠, 혹시 속으면 어떡해? 그 말은 나를 어린애로 만들었다. 내가 속아서 이혼한 것도 아닌데 나는 또 속을 사람으로 취급됐다. 나는 화를 내지 않았다. 나이 들면 화는 체력이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나는 이미 한번 크게 무너져 봤어. 그래서 더 조심해. 그런데 조심한다고 해서 사람을 안 만나면 나는 그냥 오래 버티기만 하다 끝나. 아들은 한참 있다가 말했다. 그래도 확인은 해. 미정 씨에게도 아빠 자신에게도. 그 말이 뼈 아팠다. 미정 씨에게 확인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아직도 컵에 묵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뜻 같아서. 다음날 나는 미정 씨 세탁소 앞에 섰다. 셔츠 맡길 것도 없는데 서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말했다. 어제 그건 불편했어요. 미정 씨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내 가족이 좀 예민해요. 그 말에 내가 말했다. 나도 그래요. 내 가족도 내 과거도 예민해요. 그래서 우리 서로를 설득하지 말고 합의하죠. 검사는 하지 말기. 숨기지 않기. 대신 천천히 가기. 그날 우리는 커피를 다시 마셨다. 축하도 없고 아들도 없고 평가표도 없는 자리에서. 미정 씨는 세탁소 일이 얼마나 고된지 얘기했다. 손목이 아프고 겨울엔 물이 차갑고 손님들은 늘 급하다고 재촉한다고. 나는 내 얘기를 했다. 간병이 끝나도 마음이 끝나지 않아서 아직도 누가 나를 부르면 죄송합니다 부터 나온다고. 우리는 거창한 약속을 하지 않았다. 대신 현실적인 약속을 했다. 주말에 한 번은 같이 시장을 보자. 각자 집은 그대로 두자. 서로의 집에 갑자기 들이닥치지 말자. 전화는 밤 10시 이후엔 급한 일 아니면 하지 말자. 나이 든 사람들끼리는 잠이 소중하니까. 이런 약속들이 웃기면서도 이상하게 로맨틱했다. 나는 집에 돌아와서 화분에 물을 주며 생각했다. 사람 마음도 화분처럼 너무 자주 들쑤시면 뿌리가 상한다. 적당히 천천히. 며칠 뒤 아들이 다시 연락했다. 아빠, 그분 괜찮아 보여. 나는 대답을 길게 하지 않았다. 응, 괜찮아. 나는 아직도 완전히 외로울 때가 있다. 밤에 가계부를 펼치다가 영수증이 바닥에 떨어지면 주워줄 사람이 없어서 허리가 더 아프다. 가족 단톡방은 여전히 조용하다.
하지만 이제 가끔은 미정 씨에게 메시지가 온다. 오늘 셔츠 다림질 잘 됐어요. 가져가요. 나는 답한다. 셔츠보다 마음을 펴주는 사람이 있어서요. 그러면 그녀는 답한다. 말은 무료로 안 펴져요. 다음에 시장에서 떡볶이 사줘요. 내 인생은 아직도 비가 오고 나는 아직도 우산을 가끔 잃는다. 그래도 이제 분실물 보관소에 가면 찾을 수 있는 게 하나 더 생겼다. 나를 기다리는 웃음. 그 정도면 인생은 완전히 새로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조금 덜 쓸쓸해지면 된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